자, 여러분들 저희 오늘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할 과목이 뭐냐면은 이 경찰학입니다. 경찰학.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경찰학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 경찰학이 어떤 과목인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경찰학 보시면은 이제 학이라고 돼 있죠. 학. 이제 형법이나 형소법은 법 과목인데 이 경찰학은 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찰학도 기본적으로 내용의 80% 이상은 전부 다 법 과목이에요. 무슨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이 경찰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요. 자, 경찰은 일단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자, 범죄를 진압하고 그다음 범죄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범인을 체포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 범죄를 진압하고 수사하고 그다음 범인 체포하는 임무만 수행을 하느냐? 그렇진 않고 이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죠. 자, 범죄 예방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질서 유지 업무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업무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범죄의 진압 수사, 범인 체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 범죄 발생 이전 영역이 아니라 범죄 발생 이후 영역이죠. 자, 그다음 범죄 예방이나 질서 유지 같은 경우에는 범죄 발생 이전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 노란색과 흰색을 구분해 주는 가운데 선 있잖아요. 선. 이 선이 이제 뭐냐면은 자, 범죄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흰색 영역은 범죄 이후 영역이고 노란색 영역은 범죄 이전 영역인데, 자, 대한민국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냐 또는 범죄가 아니냐를 구분해주는 법이 가장 일반적인 법이 자, 뭐냐면은 형법입니다. 아시겠죠? 형법. 자, 그래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들은 그게 전부 다 범죄예요. 범죄. 그다음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아무리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형법에 이제 몇 조 몇 항의 규정이 없으면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냐 범죄가 아니냐를 구분해주는 학문이라면은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형법을 위반했을 때. 자, 범죄 진압하고 수사하고 범인 체포해서 이제 콩밥을 먹여야 되겠죠.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자,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소송법이고. 자, 그러면은 이쪽 흰색 영역이죠. 범죄 이후 영역은 기본적으로 형법이나 형소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우리 경찰학은 이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영역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뭐 완전히 관련이 없다라기보다는 우리 경찰학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 규정도로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인 큰 틀을 잡아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찰학은 그 기본적인 큰 틀이죠. 원칙과 비교를 했을 때, 자, 어떤 특정 영역에서 어떤 다른 특별한 예외가 있느냐, 이런 거 공부하는 게 경찰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쉽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경찰학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충론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강론 영역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이 강론은 어떤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경찰 실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은 어깨에 순경 계급장 달게 되죠. 자, 이때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업무 중에 자, 범죄 진압, 수사, 범인 체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들이 이쪽 강론 실무 영역에서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쪽 강론 실무 영역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저기 교과서 잠깐 보시면은 교과서 8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81페이지. 자, 교과서 8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그림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경찰청 조직도고,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 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지방청이나 경찰서도 생겨먹은 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 있는 그림에서 제일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보시면은 맨 왼편에 생활안전국이라고 있고 가장 오른쪽에 외사국이라고 있죠. 그러면은 왼쪽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수사국이라고 있을 텐데, 자, 여기 있는 범죄 진압, 수사, 범인 체포 있잖아요. 요놈. 자,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경찰청 수사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수사국의 업무를 뺀 나머지들 있죠. 생활안전, 그다음에 사이버안전, 그다음에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이렇게 쭉 나눠져 있을 텐데 수사국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들은 저희 경찰학 강론 시간에 다 공부를 하게 되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찰 업무 중에 형법, 형소법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들이 우리 경찰학에서 다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총론 부분은 자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총론 부분은 이제 거기 제 꼭대기 보시면 그림에서요. 경찰청장 있고 밑에 차장 있고 그다음에 밑에 뭐 기획조정관, 감사관, 경무인사기획관 해가지고 뭐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총론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찰 조직이나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자, 그다음 이제 경찰 작용요. 그다음 경찰 관리, 그다음에 경찰 통제 영역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총론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경찰 조직 있잖아요. 그림에 있는 경찰 조직도처럼. 자, 그게 어떻게 경찰 조직이 구성되느냐 우리가 쭉 공부를 해볼 겁니다. 해볼 거고, 그다음에 조직을 구성한 다음에는 순경부터 치안총관까지 경찰 공무원들 선발해서 경찰청부터 지구대 파출소까지 경찰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경찰 공무원들을 어떻게 뽑고 자를 것이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경찰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경찰 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경찰이 질서 유지입니다. 범죄 방어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명령 강제를 할 텐데, 자, 총론 시간에는 일반적인 경찰 작용을 공부를 한다면은 강론 시간에는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찰 관리나 경찰 통제 관련된 내용들도 쭉 정리를 할 텐데, 자, 기본적으로 경찰청 조직도 있죠. 교과서 81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 수사국 부분을 뺀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경찰학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경찰학이 요런 학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시면은 경찰학이 형법, 형소법과 어떻게 다르냐 기본적인 차이점은 추려낼 수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경찰학을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수업 진도 진행을 할 텐데 처음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있죠.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제 의욕이 끌어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다 끝내버려야지 생각하고 이렇게 막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뭐 영어, 국사 다들 마찬가지지만 우리 5과목 중에 만만한 과목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 놈도 한 번에 정리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처음에 정리를 하실 때 한 50% 정도만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진도 나갈 때 2번째 반복을 할 때요. 근데 조금 더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다음 저기 이제 오늘 새 책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필기 노트 들어가 있죠. 필기 노트. 자, 필기 노트는 왜 넣어놨냐면은 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필기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필기하는 내용 큰 틀이 거기 필기 노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본서 목차하고 동일하게 돼 있는데 이거 저기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공부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제 칠판에 필기 내용 막 필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하는 설명을 자꾸 놓칩니다. 설명을 놓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필기 내용 보고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설명을 놓쳐버리면 이해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꼼꼼하게 듣고 있으면 필기를 또 다 놓치죠. 그래서 이제 옆에 애들 필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 막 마음이 불안하거든.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저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는 것도 맞고 필기를 하는 것도 맞긴 한데 그냥 기본적인 큰 틀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필기할 때 너무 저기 시간 많이 뺏기지 말고 정신 뺏기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큰 틀만 잡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제 수업 진행할 때 자, 큰 틀에다가 여러분들이 부수적인 내용들 있죠. 이제 추가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 필기 노트는 완성된 게 아니고 저는 큰 틀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추가를 하시면서 너네가 필기 노트를 완성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완성이 되면은 뭐 경찰학 교재를 이제 많이 압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활용 방법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경찰의 의의라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경찰의 의의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찰이라는 개념을 막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경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자, 이 경찰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경찰이라는 개념이 형성돼 온 과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 경찰 있잖아요. 경찰, 대한민국 경찰이 있으면 아까 했던 내용 다시 잠깐만 보시면은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일은 자, 범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범죄 이후 영역 있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를 진압하고 그다음 범죄 수사도 하죠. 그다음 범인 체포까지 경찰이 업무를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은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그다음 질서를 유지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경찰의 가장 주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임무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눌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범죄 진압, 범죄 수사, 범인 체포 있죠? 이쪽 용역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이제 사법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공부를 할 때 보면 사법경찰 관리는 자, 검사의 지휘를 받아 땡땡땡땡땡땡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법경찰은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을 말하느냐, 경찰 업무 중에 자, 범죄 진압, 수사, 범인 체포처럼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영역을 사법경찰이라고 하고, 자, 그다음 여기 이쪽 보시면 범죄 예방이나 질서 유지와 관련된 경찰 업무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저기 있는 사법경찰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 행정경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우리 경찰학은 흰색 영역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노란색 영역이라 그랬습니까? 노란색 영역이라 그랬죠. 자, 경찰학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자, 이쪽이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찰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은 그냥 경찰학이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행정경찰학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원래 정확한 명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사법경찰 개념이 따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경찰이라고 하면은 행정경찰 영역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 저희 경찰학 수업 시간에는 제가 특별한 설명 없이 경찰이 어떻다라고 하면은 사법경찰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경찰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경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사법경찰과 관련된 부분 설명드릴 때는 사법경찰 작용은 어떻다라고 따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 범죄 예방하고 질서 유지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국민들에게 잘 보면요, 국민들한테 무단횡단하지 마라라고 명령 강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성매매 하지 마라라고 명령 강제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행정경찰 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필요한 키워드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자, 경찰 조직이 자, 국민들에게 자, 범죄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을 우리는 행정경찰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경찰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찰이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경찰학에서 이야기하는 경찰 개념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경찰 조직이 자, 국민에게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있잖아요. 현재의 경찰 개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과거 있죠. 과거. 옛날 경찰 개념도 요놈하고 똑같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경찰의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자, 교과서 4페이지 보시면은 자, 제일 경찰의 개념 해서 나와 있고, 뭐 가로 1번, 2번은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기출 문제 풀 때 따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다음 밑에 로마 숫자 1번 보시면 대륙복개 국가의 경찰, 자, 전통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있고, 그다음 뒤로 넘어오시면은 7페이지입니다. 자, 로마 숫자 2번 영미복개 국가의 경찰, 현대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경찰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경찰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륙복개 국가의 경찰, 영미복개 국가의 경찰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륙복개 국가의 경찰 보시면은 전통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현대적 의미의 경찰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전통적이다 현대적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있냐면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긴 시간 동안 경찰 개념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다음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과 개념 비교를 했을 때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아요. 아시겠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이다, 현대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대륙법계, 영미법계 해가지고 법계라는 공통 분모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법계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잠깐 살펴보면은 자, 여러분들 지구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수많은 나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법률 체계를 이제 우리가 쭉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두 개의 법계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대륙법계고 하나가 영미법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법률 시스템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묶어놓은 게 대륙법계, 영미법계라는 개념이고 자, 대륙법계, 영미법계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제 지구를 한번 쭉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붙어 있고 뭐 바다 건너에 일본도 있죠. 그다음 여기 밑에 오스트레일리아는 그냥 빼버릴게요. 그냥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그다음 바다 건너에 자, 여기 영국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륙법계에서 말하는 대륙 있죠. 대륙은 어디를 말하느냐? 자, 이쪽에 있는 유럽 대륙을 의미합니다. 유럽 대륙이요. 그다음 유럽 대륙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이쪽에는 보면은 여러 개의 나라들이 다닥다닥 모여서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 개의 나라들이 넓은 땅덩어리에 모여 있는 형태인데 자, 그게 이제 어떤 역사적 특성을 만들어내냐면은 여러 개의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라는 것은 자, 이쪽에 있는 한 놈이 힘이 세지면은 옆 나라로 쳐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딱 붙어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 놈이 쳐들어가서 이 놈을 점령을 할 거고 또 힘이 세지면 옆 나라 쳐들어갈 텐데 이 대륙법계 국가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뭐냐면은 얘들은 역사를 설명할 때 자, 전쟁 빼면 역사 전개가 안 될 만큼 그냥 전쟁을 기본 뼈대로 해가지고 역사가 발전해온 나라들이 대륙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륙법계 국가 특징 뭐냐?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시겠죠? 많이 할 거고 그럼 한쪽 나라의 자, 역사 전통 문화가 다른 나라로 또 넘어갈 거고 또 침략하면 역사 전통 문화가 또 넘어가겠죠. 역사 전통 문화가 또 넘어갈 텐데 그럼 계속 전쟁을 하면서 역사나 전통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그다음 이 과정에서 법률 시스템도 어떻게 됩니까? 다들 비슷하게 만들어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이쪽 국가의 법률 시스템을 우리가 대륙법계 국가의 법률 체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대륙법계입니다. 대륙법계. 그다음 영미법계는 여기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 그다음 영국 사람들이 자, 여기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만든 나라가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법률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갔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저기와 여기의 법률 시스템을 우리가 영미법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영미법계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자, 대륙법계와 비교를 했을 때 얘들은 전쟁의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 대륙법계 국가들은 지들끼리 치고받기도 바빠요. 아시겠죠? 지들끼리 전쟁하기도 바쁜데 굳이 배를 만들어서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영미법계 국가와 전쟁을 해야 될 이유 또는 여유가 잘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쟁하긴 합니다만 대륙법계보다는 전쟁의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대륙법계 국가, 영미법계 국가는 이렇게 역사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전쟁이 기본 뼈대냐 아니냐 출발점 자체가 다르고 그럼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률 시스템 자체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특징이 뭐냐면은 전쟁해야 된다 그랬죠. 전쟁.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대륙법계 국가다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건너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딴 놈들이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쳐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때 제가 국왕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국가의 국민들입니다. 그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저기 지금 쳐들어오고 있거든. 전쟁을 할래 말래 너네가 결정해봐 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전쟁을 합시다 하지 맙시다 토론 과정 거친 다음에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해서 자, 누가 전쟁합시다 또 누가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여러분들 국민들끼리 의논하고 전쟁을 하자 하지 말자 결정하려면은 시간 많이 걸립니까? 적게 걸립니까?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 쳐들어오고 있는 적은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까지
때까지 기다려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자 의논하는 동안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버릴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전쟁해야 된다 그랬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 전쟁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은 국왕인 제가 전쟁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저기 끝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야 너네는 빨리 성벽 밖으로 나가서 적을 막으라라고 명령을 할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학생들한테는 얘들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으니까 저기 우리 성벽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 버텨야 되겠죠. 그래서 성벽을 좀 더 튼튼하게 쌓으라라고 제가 명령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 보급이 원활해야 되겠죠. 이제 농업 생산이나 무기 생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신병 뽑아서 이제 교육도 좀 시키고, 그다음 주변에 이제 저기 끝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우리나라 혼자의 힘으로는 막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라처럼 국왕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전쟁 자체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게 대륙법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자, 여러분들 일단 국가라는 개념과 경찰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아시겠죠? 자, 국가나 경찰이 있으면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국민들에게 너네 뭐뭐 하라라고 명령하고 강제를 하는 형태로 경찰 개념이 또는 국가 작용이 형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나 경찰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국민에게 너네 뭐뭐 하라라고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경찰 작용이다라고 이해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 구조 잘 보시면은 국가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국민의 관계가 서로 수평적입니까 수직적입니까? 수직적이죠. 전쟁하려면은 명령 강제를 해야 되니까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당연히 수직적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 명령 강제한다. 그다음 1번 통치권을 전제로 한다. 그다음 권력적이다.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권력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자, 권력적 관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쪽 이제 한쪽 당사자가 서로 수평적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수직적 위치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놈이 밑에 있는 놈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거 권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국가 경찰 조직과 국민의 관계는 수평적입니까? 수직적입니까? 수직적이고 한 놈이 다른 한 놈한테 명령 강제를 하는 관계니까 권력적이고, 그다음 국가나 경찰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었던 권력적 토대가 일반 통치권이라는 개념인데, 자, 일반 통치권이라는 개념은 저희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출발점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대륙법계 국가는 전쟁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 전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국왕이 국가가 또는 경찰이 국민들에게 너네가 선택해봐처럼 선택권을 줍니까? 아니면 국왕이 이제 명령하고 강제를 해야 됩니까? 명령하고 강제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 작용이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 국민에 대한 명령 강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국가 작용은 전부 다 경찰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여기 보시면 전통적이다라고 돼 있죠. 자, 전통적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영미법계와 비교했을 때 역사가 길다라는 겁니까? 역사가 짧다라는 겁니까?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은 역사가 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이 경찰 개념이 긴 시간 동안 그대로 이제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 긴 시간 동안 계속 다듬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듬어 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세련되어 있는 개념이 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이요. 이 대륙법계의 법률 시스템 자체가 영미법계보다 훨씬 세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대륙법계 국가는 자, 전통적인 경찰 개념이다. 역사가 기니까 우리가 각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희 지금 하는 거 영미법계 아닙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변천 과정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제일 처음에 이제 고대의 경찰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고대의 경찰은 이제 대륙법계에서 경찰 개념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경찰 개념을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고대의 경찰 개념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잠깐 보시면은 지금 적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적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 적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령 강제를 할 때요. 자, 끝에 있는 학생들한테 뭐 하라 그랬죠? 성벽 밖으로 나가서 전쟁하라 그랬거든.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 명령 강제를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성벽을 높게 쌓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 이제 토목 건축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 세 번째 있는 학생들한테는 무기 생산이나 식량 생산을 늘리라 그랬죠. 자, 이건 뭐냐면은 뭐 토목이 농업 생산이나 말 그대로 또는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신명 뽑아서 교육시키라 그랬습니다. 자, 요 놈은 병역과 관련된 부분. 저기 끝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주변 국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그랬죠. 이건 외교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그러면 고대의 경찰 개념은 전쟁을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국가 또는 경찰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를 할 때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명령 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전쟁과 관련된 모든 영역. 자, 그래서 고대의 경찰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고대의 경찰 개념은, 자,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국가 작용입니다. 자,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국가 작용을 경찰 작용이다라고 개념 정리를 했던 게 고대의 경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정치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자, 시험 문제 풀다 보면은 이거 지문 뭐 다른 거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고대의 경찰 개념은 정치를 제외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정치를 제외한이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정치까지 포함을 해서 일체의 국가 작용을 우리가 경찰 작용이다라고 파악했던 게 고대예요. 고대. 왜냐면은 전쟁해야 된다 그랬죠. 전쟁을 하려면은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명령 강제를 해서는 전쟁 수행을 할 수는 없겠죠. 국가 방어에 필요한 모든 영역이요. 정치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 명령 강제를 할 수 있었던 게 이 고대의 경찰 개념이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국가 작용을, 자, 우리가 고대의 경찰이다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자, 그다음 이제 이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텐데요. 이 고대의 경찰 개념이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경찰 개념은, 자, 14세기 프랑스까지 이어지고, 그다음 14세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다시 15세기 독일로 개수가 된다.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개수라는 표현이 나올 텐데, 자, 개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개념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개수가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포인트 하나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개수가 되죠. 근데 시험 문제 보면은 독일의 경찰 개념이 프랑스로 개수되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는 순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이렇게 개수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중세로 가겠습니다. 중세. 자, 중세의 경찰 개념 살펴볼 텐데요. 이 중세는 16세기를 말합니다. 그다음 이 16세기 중세는 이 시대적 특성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6세기 중세는 어떤 사회냐면은, 자, 신중심의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중심의 사회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인간 중심의 사회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가 아침에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 경찰학 수업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수업을 해야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살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여러분들도 지금 나와서 수업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네가 수업 듣고 그다음에 9월달 그다음 내년 시험에 합격을 해야 순경 계급장 어깨 달고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 학원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건물주 돈 벌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거고, 저기 에어컨 돌리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시원하려고 에어컨 돌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인데,
이 중세만 하더라도 세상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아침에 나와서 수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신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여러분들도 자, 시험 쳐서 경찰이 되려 하는 이유는 뭐냐? 신을 위해서 경찰이 되려고 하는 거고, 건물이 존재하는 이유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다음 에어컨 돌리는 이유도 뭐예요? 신이 시원해야 되니까 에어컨 돌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신중심의 사회예요. 그러면은 중세는 신중심의 사회다라는 것만 자, 특징 잘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세에도 마찬가지 국왕은 있었겠죠. 그다음 밑에 관료들도 있고, 밑에 자, 평민들도 있고, 그다음 밑에 노예들도 있었을 텐데,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양반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인간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여러분들 경찰 개념은 인간 세상의 질서유지가 경찰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 개념은 인간과 관련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왕이나 관료, 평민, 노예들이 있으면은 얘들은 인간이죠. 그다음 이 인간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작용을 경찰 작용이라고 하는데, 국왕이나 관료, 평민, 노예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을 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기 있는 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왕은 자, 전쟁을 하고 국민들한테 명령 강제하는 이유가 뭐냐? 신을 위해서고, 밑에 있는 노예들은 열심히 뺑이 치고 있잖아요. 그죠? 세금 내고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맨날 일만 하는데 그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다? 신을 위해서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국왕, 관료, 평민, 노예와 같은 인간들은 자, 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이라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신과 밑에 있는 인간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이 교황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다음 이 교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밑에 있는 인간들과 그다음 여기 있는 신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교황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 국왕과 그다음 여기 있는 교황을 비교를 했을 때, 국왕은 지가 인간 중에서는 제일 높지만 그래도 신보단 아래예요. 아시겠죠? 신보단 아래이고, 그다음 여기 있는 교황은 신과 그 인간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국왕의 힘이 셉니까? 교황의 힘이 셉니까? 당연히 교황의 힘이 셀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이 중세겠죠. 자, 그럼 국왕보다는 교황의 힘이 훨씬 셌을 거다. 자, 그다음 교황이 이제 직접 다스리는 영역이죠. 직접 다스리던 영역이 자, 교회 행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봐요. 이 경찰이라는 개념은 자, 신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 세상의 질서유지입니까? 인간 세상의 질서유지와 관련이 있는 게 경찰이라는 개념인데, 어차피 국왕이 경찰 작용을 담당을 했을 거다. 근데 국왕이 지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교황보다는 아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직접 다스리던 영역이죠. 이 교회 행정 영역에 대해서는 국왕이 경찰권을 발동하고 싶어도 발동할 수 없었던 시기가 여기 있는 이 중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세의 경찰 개념 특징은 뭐냐면은 자, 교회 행정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중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중세는 16세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의 세상입니까? 신 중심의 세상입니까? 신 중심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자,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 국왕지가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교황이 직접 다스리던 교회 행정에는 손댈 수가 없었겠죠. 그 다음 경찰이라는 개념은 신과 관련이 있는 개념 아닙니다. 아시겠죠? 인간 세상의 질서유지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고, 그래서 국왕이 경찰 작용을 담당을 할 텐데, 밑에 있는 애들 질서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 가능했지만 교황이 직접 다스리던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손대고 싶어도 손댈 수 없었던 시기가 여기 있는 이 중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세의 경찰 개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세에서 다음 시기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번째 경찰국가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경찰국가 시대는 17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의 정치 형태 있죠. 정치 형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17세기 경찰국가를 자, 절대왕정 국가 또는 절대왕정 시대라고도 하고, 또는 뭐 절대군주제 국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절대왕정이나 절대군주제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같은 말인데, 자, 어떤 개념이냐면은 왕정이라는 것은 누가 나라를 다스립니까? 국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시겠죠? 왕이 나라를 다스릴 건데 그 국왕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를 절대왕정이라고 부르고 그 국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군주라고 불러야 아시겠죠? 그래서 국왕이나 군주나 같은 말이고 이 군주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중세 시대 잠깐만 다시 보면은 이제 국왕과 교황이 있을 때 이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게 누구냐면은 교황입니다. 아시겠죠? 교황. 왜냐하면 신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다음 이제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은 이 교황이 몰락합니다. 아시겠죠? 얘들은 확 주저앉아 버리고 여기 있는 국왕이 교황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권력을 다 가져가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있겠죠. 계기. 그 사상적 토대가 뭐냐면은 자,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군주주권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왕권 신수설과 군주주권론이 사상적 토대가 됩니다. 사상적 토대가 돼서 이 경찰국가 절대왕정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군주주권론부터 먼저 잠깐 보면은 군주주권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주권이라는 것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는 힘. 그다음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힘. 그다음에 세금을 거둘 거라면은 얼마를 거둘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권이 교황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군주에게 있습니까? 군주에게 있다라는 거죠. 군주. 자, 그다음 군주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권입니다. 왕권은 신수입니다. 신수. 신이 직접 수여했다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국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국왕의 권한이 요만큼 있었다라면은 이 국왕의 권한은 신이 교황한테 넘겨주고. 그다음 그 교황이 다시 국왕에게 일부 권한을 넘겨준 거다라고 인식을 했던 게 이 중세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국왕은 그 권한을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겁니까? 교황으로부터 넘겨받은 거니까 교황한테 꼼짝도 못했던 건데 이제 여기 있는 경찰국가 시대로 넘어갈 때는 왕권 신수설이요. 국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신이 직접 수여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이 직접 수여해 준 거니까 여기 있는 교황도 자 국왕 권한에 터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게 돼버리겠죠. 자, 이런 사상들이 토대가 돼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절대왕정이 수립된 겁니다. 자,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경찰국가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은 국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신이 나에게 직접 권한을 넘겨준 거니까 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저를 터치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시기가 이 절대왕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주라면은 길 걸어가다가 저기 거슬리는 놈이 있는 겁니다. 야, 그럼 저거 죽여라 라고 하면은 그 재판 끝난 거고 형집행 돼버려요. 아시겠죠? 뭐 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재판 과정도 필요 없고 국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법이 돼버리는데, 자, 저거 죽여 하면 죽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다가 노래 잘하는 애 있으면 야채 뽑아가지고 궁중악사 시키거라 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공무원 선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주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저기 고대부터 여기 경찰국가 시대까지 쭉 흘러오는 동안 역사가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다음 발전하게 되면서 인구 규모도 커지고요, 국가 규모도 커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또 생겨나게 되거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 외교, 그다음에 사법, 군사, 재정, 요렇게 네 가지 영역입니다. 네 가지 영역. 자, 이 외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변 국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외교라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대륙법계 하고 있잖아요. 대륙법계. 우리나라 주변에는 특정 국가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개의 나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거다. 그다음 만약에 8개의 나라가 있다라면은 8개의 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전쟁을 피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국왕이 여러 개 옆에 있는 8개의 나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개 국가의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이 돼야지
원만한 관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국왕이나 왕족들의 생일이나 기념품 또는 취향 같은 걸 알아야지 필요할 때마다 선물 같은 거 보내주면서 이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뭐 영어나 이런 거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어떤 국가의 언어 하나를 공부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시겠죠? 힘드니까 그냥 이거 너무너무 전문적이고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국왕이 손 떼버립니다. 아시겠죠? 손 떼고 어떻게 하냐면은 외교관을 따로 뽑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외교관을 뽑아서 1번 외교관에게는 야 너 일본 국가와의 원만한 관계는 네가 책임지고 자 유지를 해라. 그다음 2번 국가, 2번 외교관, 3번 국가는 3번 외교관에게 떼서 다 맡겨버려야 아시겠죠? 국왕이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자, 손 뗀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힘들어서 손을 떼버린 거예요. 그다음 사법도 마찬가지인데 이 재판 있잖아요. 재판. 범죄자를 재판을 할 때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한 법이론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 펼쳐놓고 종교 재판해버리면 끝이 나는데요. 이제 이쪽 경찰국가 시대가 되면은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사람의 행위 자체를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놈이 자 사람을 왜 죽였을까? 그 다음에 자 이놈은 저놈을 찌르려고 했는데 왜 이놈이 죽어버렸을까? 이런 법이론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형법 시간 되면은 형법 총칙에서 이제 죄수론이나 또는 미수론, 공범이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이 쭉 나올 텐데 그게 이때 다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재판도 옛날과 비교했을 때 재판 이론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것도 법관들이 있죠. 판사들 뽑아가지고 전부 다 걔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이제 식민지 개척해가지고 전 세계 막 돌아다닐 텐데 자 여러분들 저기 식민지 있잖아요. 바다 건너 식민지에서 전쟁 터졌을 때 국왕이 나라를 비우고 배 타고 건너가서 전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쟁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전쟁 규모가 커지고 하니까 군인들 뽑아서 이제 전문가들이죠. 걔들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민지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미친 듯이 막 낸단 말이에요. 절대 왕정 내가 미친 듯이 세금 걷어들이는데 이걸 제가 주판 퉁겨가면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가 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죠. 공무원들 뽑아가지고 싹 다 맡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요 놈이 이제 경찰 개념에서 제외돼버립니다. 경찰 개념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자 그러면은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작용 안에 포함이 돼 있다가 이제 경찰 국가 시대가 되면은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은 경찰 개념에서 제외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요 놈들은 경찰 개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놈에 대해서 이름을 따로 붙여줘야 되는데 자 요 놈 이름을 뭐라 붙여준 거냐면은 우리는 요 놈을 행정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경찰 작용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자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만 경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놈을 우리는 내무행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수업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애들 보시면은 우리나라 잘 봐. 외교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외교부 따로 있고 법무부 따로 있고 국방부 따로 있고 기획재정부 따로 있죠. 경찰 업무하고 묶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까? 떨어져 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기 때 벌써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제 행정이라는 영역을 구성을 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이 경찰 개념에서 제외된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제외. 자 그다음 우리 이제 경찰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자, 내무행정만을 의미하게 되고 이 경찰국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경찰과 행정 개념이 자, 분화 쪼개지기 시작한 시기가 여기 있는 이 경찰국가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찰국가 시대에 이르러 경찰 개념과 행정 개념이 분화되기 시작했다. 분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면은 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외교, 사법, 군사, 재정이라는 게 경찰 개념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요 놈을 뭐라고 이름 붙여준 겁니까? 행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조금 골치 아픈 거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이 내무행정이라는 개념이죠. 이 내무행정. 이 내무행정이라는 개념을 잠깐 살펴보면은 내무행정은 다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일단 소극적인 질서유지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작용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무 행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소극적인 질서 유지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학원 강의실 내부 보시면은 조용하죠. 제가 마이크 들고 수업하는 거 외에는 떠드는 학생도 없으니까 굉장히 조용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학생이 갑자기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옆에 있는 학생들하고 뭐 잡담을 하고 떠들기 시작하면은, 자, 조용하던 상태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조용하던 상태가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소극적인 질서 유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질서 유지라는 개념인데, 학생 하나가 떠들기 시작하면은 자, 질서 유지가 안 되니까 제가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얘한테 뭐라고 할 거냐면, 야, 떠들지 마 라고 명령 강제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작용은 거꾸로 쭉 타고 가보면은 제일 앞에 뭐라 돼 있습니까? 명령 강제라고 돼 있잖아요.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명령하고 강제하는 작용을 경찰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처럼 조용한 상태에서 누가 떠들기 시작하면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야, 떠들지 마라고 명령 강제하는 게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 강제,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극적인 질서 유지라는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죠. 자, 요 놈이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찬찬히 들어보십시오.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복지 행정 있죠. 이 복지 행정하고 자꾸 짬뽕이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복지 행정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독거노인분들이 있으면 우리 굶어 죽게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생활 지원 해드립니까? 생활 지원 해드리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한부모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많이 뭐 도와주는 거 아닌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자, 명령 강제, 야, 독거노인분들한테요, 연탄 또는 난방유 지급하면서 이거 써라고 명령 강제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비스 제공인데,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이죠. 경찰 국가 시대의 적극적인 복지 증진은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입니다. 명령 강제요. 그래서 독거노인분들 찾아가서 자, 생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분들에게 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강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절대 군주죠. 그 다음에 신하 여러분들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저기 보니까 다리 밑에 빈민들이 모여가지고 빈민촌을 형성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리 밑에서 강 옆에 빈민촌이 형성이 되면 걔들 어떻습니까? 큰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 버리면 다 떠내려 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제가 저기 있는 빈민들을 야산 중턱으로 이주시키거라라고 명령하고 강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걔들은 산 중턱에 있는 동네로 이사 가기 싫더라도 제가 명령 강제하면 그쪽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은 적극적인 복지 증진, 강 밑 다리 밑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기 산중턱에서 사는 게 익사 위험이 적으니까 제가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주를 시킨 거죠. 근데 걔들이 강 밑에 이제 다리 밑에서 사는 게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제가 명령 강제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명령 강제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절대 왕정입니다. 그냥 강도 내 거, 다리도 내 거, 빈민도 내 거.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빈민들이 좀 내 거 떠내려가는 거 싫으니까 어떻게 한 거다? 산중턱으로 이주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쉬울 거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복지 행정과 그다음 이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은 같은 개념입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까? 이거 완전히 달라요. 아시겠죠? 완전히 다른 건데 학생들이 이 부분을 잘 구분을 못하고 해버리면은 여기서 막 짬뽕 돼 버려가지고 힘들어지거든.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했던 식입니까? 아니면 명령하고 강제했던 식입니까? 명령하고 강제했던 식입니다. 자, 이게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 법치국가로 넘어갑니다. 자, 이 법치국가는 18세기요. 18세기 법치국가고, 그 다음 18세기 법치국가, 이 법치국가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 국왕이 작살납니다. 아시겠죠? 절대군주는 이제 다 모가지가 날아가고, 그 다음 국민 여러분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다음 국민 여러분들이 뭘 만드느냐 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법에 규정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를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찰국가에서 법치국가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겠죠. 자, 경찰국가에서 법치국가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뭐냐? 이 시민혁명이란 게 있습니다. 자, 시민혁명은 뭐냐면은, 자, 국왕이 이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 내 마음대로 하던 시기가 경찰국가였다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국왕의 통치를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국왕 저를, 자, 모가지 잘라버립니다. 저는 그냥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게 이 시민혁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된, 이유, 계기가 있을 텐데, 자 여기 있는 이 왕권 신수설과 군주 주권론이 자 사상적 토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십시오. 자 이 법치국가 형성의 토대가 됐던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자 일단 계몽 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계몽 철학은 우리가 또 뭐 계몽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계몽 철학 또는 계몽 사상이란 것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똑해지는 거.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은 굉장히 멍청했습니다. 아시겠죠? 멍청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국왕인 제가 야 전쟁하자 하고 전쟁하러 가자라고 명령을 하면은 너네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전쟁에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얘들아 세금 내라 하면은 이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어디에 내야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고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을 다 냈던 게 이 절대 왕정이거든. 너네가 멍청해서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몽 철학의 영향으로 여러분들이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똑해지는 거다. 그럼 이제 제가 야 전쟁하러 가자 창 들고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아 나 전쟁하기 싫은데 이 전쟁 왜 해야 되지? 라고 왜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야들아 세금 내라 라고 했을 때 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세금 잘 내던 애들이요 이제 세금 내라고 하면은 똑똑해지죠? 아 나는 이 세금 왜 내야 되지? 이 세금 어디에 쓰이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 없이 그냥 따라오던 애들이 계몽 철학의 영향으로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국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거 왜 그래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자 그다음 왕권 신수설 군주주권론은 천부인권 사상, 그다음 세 번째 국민주권론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주권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국왕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고, 이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수 있는 힘도 누굽니까? 군주가 아닌 국민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권은 천부입니다. 천부. 무슨 뜻이냐면은 자 평민 노예, 평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 신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여받은 거다. 천부라는 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너네가 가지고 있는 인권은 국왕이 준 겁니까? 아니면 신이 직접 준 겁니까? 신이 직접 준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상들을 토대로 해서 뭐가 일어나게 된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국왕은 작살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여러분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국왕 몰아내고 너네가 뭘 만든다?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고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를 법치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법치국가가 됐으니까 이제 뭐가 등장해야 되느냐? 여러 개의 법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 수업할 때 이 시기에 등장한 법의 명칭들 잠깐 좀 암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법, 무슨 법 만들어질 거고, 그다음에 이 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판결 등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자 법과 판결 명칭만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다음 이 법치국가 시대가 되면은 경찰 개념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여러분들이 시민혁명 이렇게 가지고 국왕 작살 내버렸죠? 작살 내고 자 밤에 자려고 누워 있습니다. 자려고 누워 있는데 국왕 작살 내고 이제 내 세상 됐으니까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편하게 잠들려고 하는데 누가 밖에서 술 처먹고 고성방가를 하는 거예요. 국왕 작살났다 하면서 기분 너무 좋으니까 술 처먹고 지성 부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조용한 밤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아이 저 새끼 노래하지 말라 그래 해가지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입니다. 자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작용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공감을 해야 하시겠죠. 그래서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작용은 남게 되는데, 근데 적극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 작용, 아니 난 내가 좋아서 다리 밑에 강 옆에 살고 있는데 왜 국가가 나를 강제로 산으로 이주를 시키느냐, 이런 경찰 작용은 국가 작용이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그냥 빼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면서 자, 경찰은 뭐만 해라,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하고 적극적인 복지 증진은 하지 마라라는 내용의 법을 막 만들어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시기가 뭐냐?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이요. 그래서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특징 뭐냐면은 소극적인 질서 유지는 경찰 작용에 그대로 남죠. 근데 적극적인 복지 증진은 경찰 개념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게, 자, 여기 있는 이 법치국가 시대고, 그다음 한 번만 더 쪼갤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우리가 다시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과 그다음 보안경찰 작용, 요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다음 이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은 저희 오늘 수업 중에 점심 먹기 전까지 이거 계속 나올 거니까 지금 처음 수업 나가는 학생들은 필기만 요렇게 해두십시오. 아시겠죠? 설명은 조금 있다가 자, 부수적으로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소극적인 질서 유지로 국한됩니다.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여기 있는 적극적인 복지 증진은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다섯 번째 현대입니다. 현대. 자, 현대 지금 현재의 경찰 개념을 말하고, 자, 20세기입니다. 자, 그다음 조금 더 정확하게 시대 구분을 해보면은, 자, 요 놈은 1945년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찰 개념을 말하는데,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 특징은 뭐냐면은, 자, 비경찰화라는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비경찰화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기존의 경찰이 담당하던 업무였습니다만 이거 굳이 경찰이 담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로 넘기자? 자,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으로 업무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비경찰화 과정을 통해서 잘 봐. 여기는 이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이 자,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자, 일반 행정기관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경찰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기관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냥 우리는 수업 편하게 할 거니까 시군, 구 요렇게 그냥 필기만 해두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시청, 구청, 군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으로 나올 겁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이 보안경찰 작용이죠. 이 보안경찰 작용은 지금 현재 자,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부산진 경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산진 경찰서가 있으면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요거 둘 다 누가 담당했었다? 부산진 경찰서가 업무 담당을 했었습니다. 아시겠죠? 둘 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위에 있는 요 놈은 굳이 부산진 경찰서가 담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로? 부산진 구청으로 업무를 넘겨줘 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뭐라 부르느냐? 우리는 비경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경찰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은 지금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점심 먹기 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 처음 하는 학생들은 필기만 요렇게 해두시고요. 이따가 자, 다른 개념 설명할 때 자, 요거 연관해가지고 계속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필기만 요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변천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륙법계 국가는 전통적입니까? 현대적입니까? 전통적이다. 역사가 길다 그랬죠? 역사가 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단계로 시대 구분을 해서 각 시대별로 경찰 개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변천 과정을 쭉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변천 과정 잘 보시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요. 중세로 넘어올 때 보시면은 자, 뭔가 플러스 됩니까? 뭔가 제외됩니까? 제외돼 버리죠. 뭔가 떨어져 나갔고, 자, 그다음 중세에서 경찰 국가 시대로 넘어올 때도 잘 보시면은 뭔가 포함됩니까? 있던 게 떨어져 나가 버립니까? 떨어져 나가죠. 제외. 그다음 경찰 국가에서 법치 국가로 넘어올 때도 자, 요 놈이 떨어져 나가 버리죠. 제외되고, 그다음 법치국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도 여기는 협의 행정경찰기관이
자, 우리 경찰 개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있던 게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떨어져 나가 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잘 보시면 시대가 변할 때마다 뭔가 계속 달라붙는 형태입니까? 있던 게 떨어져 나가는 형태입니까? 떨어져 나가는 형태죠.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 고대 경찰 개념의 출발점을 잘 보시면은 자, 정치를 포함한 일체의 국가 작용이라고 해서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작용 있죠. 국가 작용 전체 100%가 경찰이다라고 이렇게 개념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100%에서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뭔가 더 집어넣고 싶어도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처음에 이만큼 꽉 잡아놓고 시작을 한 거거든.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불필요한 부분들을 빼내는 형태로 발전을 해온 게 자, 여기 있는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할 텐데 보자.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먼저 쉬십시오. 쉬셨다가 제 교과서 4페이지부터 보면서 책에 줄 좀 칠게요. 자, 10분 쉬셨다가 다시 하겠습니다.